1274년 10월, 일본 규슈의 하카타만 해안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함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료 고려사와 원사는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900척의 전함을 동원하여 상륙작전을 감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속 장면처럼 몽골의 기병과 나란히 서서 일본의 방어선을 타격하던 이들은 다름 아닌 고려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몽골의 침입에 맞서 성벽을 지키던 고려가 이제는 제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 타국을 겨누는 병참기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900척의 전함을 단 6개월 만에 건조해낸 고려의 압도적인 조선 기술과 행정 동원력은 몽골 제국조차 경탄하게 만든 생존의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함들의 재료가 된 것은 전국의 소나무 숲이 민둥산이 될 정도로 벌채된 비정한 자원 수탈의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흐른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0년의 항쟁 끝에 몽골의 사위나라가 된 고려의 비정한 선택을 보았습니다. 이제 고려는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제국의 부마국이라는 유일한 생존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동료를 죽이던 칼로 타국을 겨눠야 했던 가해자의 파트너가 된 고려의 실체를 사료와 유구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몽골은 일본 정벌을 결정한 후 고려를 원정의 총괄 병참기지로 지정했습니다. 사료는 몽골이 고려에 전함 900척을 건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고려 정부가 이를 완수하기 위해 투입한 인적, 물적 수치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전라남도 나주와 경상남도 창원, 거제도 일대의 해안가 유적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의 대규모 선박 건조 흔적들은 기록된 수치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특히 전함 건조에 필요한 거대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해 전국 산지의 소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베어졌으며 이는 고려의 식생구조에 회복하기 힘든 물리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13세기 후반 지층에서 목재 건축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이러한 자원 고갈의 데이터를 뒷받침합니다. 고려가 900척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배를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항전 기간 축적된 해상 통제력과 조선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료 고려사는 당시 전함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300석 이상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군함인 경상전함 300척, 상륙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중형 전함인 발선 300척, 그리고 식수와 보급품을 나르는 소형 보트인 급수선 300척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일본 다카시마 해저 유적에서 발굴된 당시 전함의 파편들은 고려 전함 특유의 견고한 가공 방식인 누비이음 기법을 보여줍니다. 이는 거친 파도와 몽골군의 기병 수송을 견디기 위해 고려의 기술력이 제국의 요구에 따라 극한으로 동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선단에 탑승한 인원은 고려군 8,000명과 뱃사공 및 보급 인력 6,700명을 포함하여 총 14,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료원사는 몽골군보다 고려군의 수가 원정의 실질적인 기동력을 좌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항쟁 시기성을 지키던 지방의 하층민들과 노비들을 다시 징집하여 함선에 태웠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침략으로 가족과 터전을 잃었던 이들이었으나 이제는 거꾸로 몽골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타국을 침략하는 가해자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사료는 고려군이 상륙 지점에서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화약무기인 철포를 사용하여 적진을 초토화했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정은 단순히 군사적 동원을 넘어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전쟁기지로 개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료는 원정을 앞두고 전국의 조세미가 경상도 해안가로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의 식량 보급이 끊겨 굶주리는 백성이 속출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경상도 일대의 창고 유적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탄화 곡물 지표들은 국가의 생산량이 민생이 아닌 전쟁 물자로 최우선 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몽골의 사위나라라는 지위는 멸망을 면하는 방패였으나 그 방패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는 스스로의 골수까지 뽑아 제국의 전장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일본 원정 함대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강도는 가혹했습니다. 사료는 배를 만드는 장인들이 밤낮 없이 작업에 동원되어 손발이 트고 목숨을 잃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몽골의 감독관인 다루가치들은 현장에서 직접 건조 속도를 감시하며 고려의 행정력을 압박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당시의 선박 부재들 중 일부에서는 급박한 공정을 맞추기 위해 정교한 마감 대신 거칠게 깎아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면에 실제했던 비정한 노동의 실체이자 제국의 시계에 맞춰 가속화된 고려 시스템의 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함대가 출정하던 마산과 부산 일대의 해안 성곽 유적은 당시의 긴박함을 물리적으로 증언합니다. 사료 고려사 세가 기록에는 국왕이 직접 전남과 경남 일대를 순시하며 원정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고고학적 조사 결과 이 시기 해안 성곽들은 방어보다는 물자 적재와 군대 수용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성 내부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가마터와 무기 제작 유구들은 이곳이 일본 정벌을 위한 거대한 공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고려의 국토는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땅이 아니라 제국의 야욕을 생산하는 기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려의 일본 원정 참여는 항쟁 끝에 얻어낸 생존권의 양면성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 기술과 인력이 이제는 몽골의 이름으로 동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료에 기록된 900척의 웅장한 이용 뒤에는 전국 산천의 고갈과 민초들의 강제 동원이라는 비정한 데이터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몽골의 동반자가 된 고려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수탈을 겪으며 제국의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전쟁 파트너로 고착화해 나갔습니다. 1274년 10월 20일 일본 규슈 하카타만의 모모치 해변에 상륙한 연합군은 일본 무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화력 전술을 전개했습니다. 사료 고려사는 장수 김방경이 이끄는 부대가 상륙 직후 일본군의 저항을 뚫고 적진을 격파했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투 방식은 개인이 전면에 나서 이름을 밝히고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형태였으나 고려군은 화약을 이용한 폭발 무기인 철포와 대규모 집단 궁시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일본 다카시마 해저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제 화살촉과 철포 파편들은 연합군이 사용했던 화력이 일본의 전통적인 방어체계를 물리적으로 압도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연합군의 공격 지표는 일본 측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사료 8번 구도훈은 연합군이 사용하는 화살에 독이 발라져 있었으며 폭발하는 무기 소리의 말들이 놀라 통제력을 잃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고려가 축적해온 화약 기술과 궁시 제작 기법이 몽골의 기동 전술과 결합하여 파괴력을 극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려의 군사들은 몽골의 지휘체계 아래 하카타만 일대의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포획하는 공성 전술을 수행했습니다. 사료원사는 몽골군 장수들이 고려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들이 원정의 실질적인 전력을 담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 결과 일본 연안의 방어시설인 석축 유적 인근에서 발견되는 고력의 화살촉들의 집중도는 고려군이 일본의 핵심 방어선을 타격하는 선봉에 서 있었음을 입증하는 물리적 데이터입니다. 항쟁 시기 성을 지키던 피해자의 위치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제국의 가장 효율적인 살상 도구가 되어 타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세는 자연 지표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꺾였습니다. 하카타만을 덮친 대규모 폭풍으로 연합군 함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료 고려사는 하룻밤 사이의 기상 악화로 1만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실종되거나 익사했으며 수백 척의 전함이 서로 충돌하여 파손되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다카시마 해저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선박 침몰 유구들은 함선들이 질서 있게 퇴각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 해안 암초에 부딪히며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고려 전함의 부재들은 항쟁이 기술로 쌓아올린 전함들이 제국의 야망과 함께 수몰된 기록입니다. 1차 원정에서 돌아오지 못한 고려 인력은 전체 동원 인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사료는 원정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보다 전사하거나 익사한 이들의 수가 훨씬 많았으며 이로 인해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해안가 마을 유적에서 관찰되는 급격한 남성 인구의 감소와 가계 생산 지표의 붕괴는 국가적 동원이 지역사회의 인적 기반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국의 파트너가 된 대가는 가계의 대가 끊기고 생산 인력이 고갈되는 참혹한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1차 원정의 실패 이후에도 몽골의 명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료는 몽골이 실패의 원인을 기상 악화로만 규정하며 곧바로 2차 원정을 준비할 것을 고려에 하달했음을 전합니다. 고려 정부는 1차 원정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900척의 배를 건조하고 군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고고학적으로 1270년대 후반 지층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저장시설 유구들과 그 안의 탄화 곡물 지표들은 민간의 식량 수급을 차단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전쟁 비축물자로 강제 전환했음을 뒷받침합니다. 고려의 국토는 제국의 전초기지를 넘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짜내는 거대한 저장고로 기능했습니다. 2차 원정을 위한 준비 과정은 1차 때보다 더욱 가혹했습니다. 사료는 전함 건조를 위해 살림을 채취하던 백성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농업용소까지 징발되어 경작지가 황폐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농경지 유적에서 관찰되는 지력 약화와 경작 범위의 축소는 국가의 무리한 징발이 고려의 농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몽골의 사위라는 지위는 왕실의 법통을 유지했으나 그 대가는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산력 고갈이었습니다. 일본 해안에서 확인된 고려군의 전투지표는 곧바로 차가운 바닷속 시신과 파괴된 함선의 수치로 돌아왔고 남겨진 국토는 다음 전쟁을 위한 소모품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사료와 유구가 증언하는 이 시기의 기록은 정복의 역사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 아래서 자원을 스스로 파괴하며 타국을 겨누어야 했던 비정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2차 원정을 앞둔 고려의 함대 건조기지들은 이전보다 더 거대한 물동량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료 고려사는 2차 원정을 위해 고려가 동원한 군사 1만 명, 사공과 인부 1만 5천 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마산과 부산 일대의 해안 성곽들은 방어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물자 적재와 대규모 병력 수용을 위한 공간으로 전용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성 내부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가마터와 무기 제작 시설들은 이곳이 일본 정벌을 위한 거대한 공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이제 시선은 더 대규모로 기획된 2차 원정의 함락 지표와 그 최종적인 실패가 고려 사회에 남긴 치명적인 균열로 향합니다. 1281년 시작된 2차 일본 원정은 1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로 기획되었습니다. 사료 원사와 고려사는 고려군을 주축으로 한 동로군 4만 명과 옛 남송 군대를 포함한 강남군 10만 명, 총 14만 명의 대군이 동원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고려는 1차 원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900척의 전함을 건조했으며 1만 명의 정예병과 1만 5천 명의 수원을 함대에 실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고려의 선박 건조기지가 있던 남해안 유적들에서는 1차 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대형화된 선박 부재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제국이 일본의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고려의 모든 조선 역량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음을 증명하는 물리적 데이터입니다. 일본 또한 1차 원정의 충격 이후 철저한 방어 지표를 구축했습니다. 사료 일본 측 기록은 하카타만 연안을 따라 약 20km에 이르는 거대한 돌벽인 석축을 쌓았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 조사 결과 이 석축은 높이 2m에서 3m에 달하는 견고한 구조로 연합군의 상륙 지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카타만의 발굴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 방어벽의 위치와 구조는 연합군의 함선이 해안가에 접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고려군 특유의 보병 상륙 전술이 물리적으로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력한 조선 기술로 건조된 고려의 함대들이 일본의 돌벽 앞에서 진입로를 찾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공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연합군 내부에서는 비정한 인명 손실 데이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 고려사는 함선 내부의 전염병이 돌아 3,000명이 넘는 고려군이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사망했음을 기록합니다. 좁은 배 안에서 수만 명의 인원과 말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이생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일본 연안의 작은 섬들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에 급조된 매장 유구들은 전투 상처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인골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제국의 무리한 원정 일정이 고려 군사들에게 가한 물리적 고통을 고스란히 증언합니다. 전술적 교착 상태와 전염병 속에서 연합군은 다시 한번 자연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1281년 8월 1차 때보다 강력한 폭풍이 원정대를 덮쳤습니다. 사료원사는 강남군이 탑승한 선박들이 서로 충돌하여 침몰하고 고려와 몽골의 지휘부가 남은 함선을 끌고 급히 퇴각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다카시마 해저 유적에서 발굴된 2차 원정 관련 유물들은 1차 때보다 파괴 지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해저에 흩어진 선체의 결구 방식과 당시 고려군이 사용하던 가마솥, 무기류의 분포는 함대가 해안의 방어벽을 넘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났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원정의 종결 이후 사료에 기록된 인적 손실 수치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인원은 동원된 2만 5천 명 중 채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료는 일본 측의 포로로 잡힌 고려인들이 규슈 일대의 강제 노역에 투입되거나 처형되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 조사에서 규슈 지역의 이 시기 유적들 중에는 고려 양식의 토기와 생활 유물들이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정 실패 후 타국에 버려진 고려인들이 생존을 위해 남긴 흔적들입니다. 제국의 야욕을 위해 동원된 이들은 패배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이국 땅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원정 실패는 고려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료는 원정 준비를 위해 소진된 전국의 식량이 바닥나 개경의 창고조차 비어 있었으며, 과도한 부역을 견디지 못한 민초들이 산속으로 도주하여 유랑민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고고학적으로 13세기 말 고려 민가 유적에서 발견되는 온돌 구조의 위축과 조잡해진 토기류의 양상은 국가의 모든 자산이 원정이라는 단일 목표에 탕진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하향 평준화를 증명합니다. 원정의 함선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고려의 생산력 또한 함께 수몰되었습니다. 일본 원정이 남긴 또 다른 지표는 고려의 국경관리와 방어체계의 변질입니다. 사료는 원정 이후 몽골이 고려의 행정기구를 정동행성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여 일본 정벌을 위한 상시 감시기구로 유지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 조사 결과 고려 후기의 관청 유적들에서는 몽골식 인장과 문서 보관함 지표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는 고려가 제국의 자율적인 동반자가 아닌 상시적인 병참기지로 완전히 고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쟁을 끝내고 얻어낸 평화는 제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구축이었습니다. 제국의 파트너로서 일본 원정 전면에 섰던 기록은 고려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인적, 물적 소모의 지표로 남았습니다. 사료와 유구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사실은 고려의 앞선 조선 기술과 군사력이 타국을 보호하거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제국의 정복도구로 활용되다 폐기되었다는 비정한 결말입니다. 900척의 웅장한 함대가 하카타만을 뒤덮었던 장면은 결국 바닷속 유물 파편과 민둥산이 된 한반도의 사냐라는 물리적 상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려는 실패한 원정의 잔해 위에서 제국의 사위 나라라는 직위를 유지하며 또 다른 생존의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의 실패 이후 고려의 내부 시스템은 몽골 제국의 병참기지로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사료 고려사는 원정이 중단된 이후에도 몽골이 일본 정벌을 위한 행정기구인 정동행성을 폐지하지 않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상설기구로 유지했음을 기록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관청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몽골식 인장과 문서 보관용 상자들은 고려의 독자적인 행정체계가 제국의 관리망 아래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지표입니다. 강화도에서 지켜내려 했던 주권의 지표들은 이제 제국의 요구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실시간으로 공출하는 효율적인 수탈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원정의 후유증은 고려의 토양과 식생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사료는 함선 건조를 위해 전국의 소나무 숲을 전수조사하고 1차와 2차에 걸쳐 수천 그루의 대형 목재를 벌채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 조사 결과 13세기 말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목의 종류가 소나무에서 잡목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은 우수한 목재 자원이 전쟁 물자로 강제 소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산림의 황폐화는 곧바로 가뭄과 홍수의 피해로 이어졌으며 사료에 기록된 이 시기의 반복적인 기근 데이터는 무리한 군사동원이 가져온 생태학적 파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의 소모 또한 회복 불가능한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2차 원정에서 돌아오지 못한 1만 명 이상의 고려 군사와 수원의 공백은 농촌 경제의 붕괴를 가속했습니다. 사료는 경작할 인력이 부족하여 비옥한 토지가 황무지로 변했으며 세금을 견디지 못한 민초들이 스스로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으로 전락했음을 기록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민가 유적에서 발견되는 화덕과 온돌 유구의 크기가 이전 시기보다 축소되고 출토되는 토기의 질이 조잡해진 지표는 국가적 자산이 일본 원정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일반 구성원의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제국 내에서의 위상 변화 또한 비정한 물리적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으로서 국왕의 복식과 궁중 용어를 몽골식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사료는 충렬왕 시기를 기점으로 관제의 명칭이 한 단계씩 낮아지고 왕실의 제례 방식이 제국의 하위 단위로 격화되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개경 궁궐터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의 막세기와 문양들은 고려 특유의 문양 대신 몽골의 영향이 짙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제국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철저하게 위계의 질서 아래 놓인 부속 국가로 재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화적 지표입니다. 원정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고려의 행정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사료는 몽골이 원정의 실패를 고려의 준비 부족이나 기상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비 확충과 조공을 요구했음을 기록합니다. 고고학적 조사에서 확인되는 13세기 말의 금속 공예품 수량 감소는 금과 은 같은 기금속 자원이 제국의 조공품으로 우선 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려의 기술력은 이제 전함을 만드는 조선술에서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사치품 제조와 매 사냥을 위한 도구 생산으로 강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원정의 최전선에 섰던 고려의 행보는 결국 국토의 황폐화와 시스템의 종속이라는 결과로 기결되었습니다. 사료와 유구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사실은 고려가 가해자의 파트너로서 발휘한 강력한 군사력과 조선 기술이 국가의 자산으로 남지 못하고 제국의 소모품으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900척의 함대가 떠났던 남해안의 항구들은 이제 일본의 보복 공격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경계선이 되었고 고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성벽을 쌓아야 하는 비정한 순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의 해안을 타격했던 고려의 전함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900척의 함대가 바닷속 유물 파편으로 가라앉은 자리에는 민둥산이 된 사냐와 텅 빈 창고, 그리고 제국의 상시적인 감시기구인 정동행성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으로 기억했던 화려한 조선 기술의 이면에는 제국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고려 스스로가 자신의 근간을 파괴해야 했던 비정한 행정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동반자가 된 대가는 승전의 영광이 아니라 주권의 점진적인 소멸과 경제적 예속이었습니다. 오늘 사료와 유구로 파헤친 고려의 비정한 전환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의 가치를 응원해 주십시오. 작가님의 클릭 한 번이 묻혀진 역사의 지표를 찾아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려의 이 비정한 선택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또 다른 생존을 모색했던 기묘한 국왕, 충선왕과 심양왕의 이중 권력 구조를 다룹니다. 개경과 대도를 오가며 제국의 정치를 뒤흔들었던 고려, 왕실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비정한 권력 지표들을 사료와 유물로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감사합니다.